아파트를 근사하게 평양에다 지어가지고 아침마다 눈 뜨면 평생 자기 자식, 형제 그 무덤을 보면서 이렇게 살게 하겠다는 이런 식의 발상, 끔찍한 일 아닙니까? 2,000명의 병사가 우크라이나전에서 사망했다는 게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 보고 내용이거든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대망신을 당한 거죠. 이거 푸틴이 안 도와줬기 때문이거든요. 10월 10일 열병식에서 러시아 특사가 김정은 옆자리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는 베트남에서 방문한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에 대한 어떤 예우였던 것 같습니다. 또럼 서기장이 어쨌든 국가 원수급 인사고요. 반면에 메드베데프는 전직 러시아 대통령이긴 하지만 푸틴의 그 오른팔 역할을 하는 2인자거든요. 지금 또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럼 서기장을 김정은 바로 옆에 앉히는 게 맞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반대편에는 이제 중국 국무원 총리인 이창 총리를 앉히는 이런 방법을 썼는데요. 사실 이거는 김정은이 베트남 또럼 서기장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워할 수밖에 없는 그 속사정이 있습니다. 또럼 서기장이 지난 8월 11일 날 서울을 방문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한 베트남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외국의 국가 원수와 첫 정상회담을 한 거였거든요. 서울에서. 또 우리 이제 내란 사태라든가 이런 거 이후에 처음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 외교가 이렇게 복원되는 이런 자리에 이제 또럼 서기장이 온 건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2030년까지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 규모를 1,500억 불까지 늘리자. 1,500억 불이 제가 보니까 208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미국의 그 관세 협상 투자 때문에 3,500억 불이 뭐 어마어마한 걸로 얘기하는데 1,500억 불도 한 베트남 관계에서 이게 적지 않은 거고 한국과 베트남 관계의 어떤 상징하는 이런 수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당시 한 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양해각서가 10개나 체결이 됐는데 이 분야가 다 보면 방위산업, 원자력, 고속철, 신도시 이게 뭐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이런 분야거든요. 이런 점 때문에 또럼 서기장이 베트남이 한국하고 정말 너무 또 붙는 거 아니야 이런데 또럼 서기장 입장에서는 아마 그래도 과거에 또 혈맹이었는데 또 베트남 전쟁 때 북한이 공군 조종사라든가 이런 걸 파견해서 또 도와주기도 했는데 좀 챙겨야지 남북을 다 챙기는 모습 보여줘야지 이래서 아마 그 김정은의 열병식 초청에 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마우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예우를 한 거고 반면에 이제 메드베데프를 조금 옆자리에 앉힌 거는 적당한 어떤 거리두기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푸틴과의 약간 밀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우크라이나에 10,000명이 넘는 병력을 보내줬고 또 2,000명이 넘는 북한군 병사가 숨짐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어떤 불만 여론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고 있는데 푸틴은 나한테 해준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좀 푸틴을 향해서 약간 좀 시위를 한 게 아닐까 뭐 이런 느낌도 듭니다. 푸틴 특사 홀대설 해석은 타당한가요? 저도 사실 이 약간의 홀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천안문에서 보여줬던 북중러를 평양판으로 재현한다면 김정은이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는 뭐 당연히 호스트로서 그럴 수 있지만 양옆에 이창 중국 국무원 총리 그 다음에 메드베데프가 앉는 게 맞았겠죠. 메드베데프도 간단한 사람이 아니죠. 지금 한 20년 가까이 푸틴의 곁에 있으면서 권력 2인자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또 특사 자격으로 방문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북중러 나란히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는데 좀 뛰어났거든요. 이거는 보면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러시아, 메드베데프 걔들은 좀 한 자리 옆에 물러나서 앉아도 괜찮아. 우리가 해준 게 있잖아. 러시아에 병력 보내고 2,000명 죽고 무기, 포탄을 1,200만 발이나 우리나 지원했는데 걔들이 뭐 별로 해준 거 없잖아.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약간의 경고와 불만. 푸틴 형님 정말 이러면 곤란합니다. 뭐 좀 화끈하게 도와줄 거 없고 이러더니 이게 뭡니까? 뭐 이런 불만이 있거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푸틴이 초기에 병력을 보내기 직전에는 뭔가 다 해줄 것처럼 해가지고 정찰 위성도 쏠 수 있게 해준다 이래서 작년 초에 김정은이가 올해 안에 정찰 위성 3개 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도 못 쐈어요. 대망신을 당한 거죠. 이거 푸틴이 안 도와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성 20편 공개에 러시아 기술 개입설이 제기됐는데 실제 가능성은 있나요?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우리 합동참모본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인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진영성 합참의장이 14일 날 국방위 국감을 했는데 거기에서 러시아 기술 이전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우리 군 당국이나 한미 정보 당국이 화성 20형에 러시아 기술이 쓰였다는 어떤 징후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자료들 이런 것들이 파악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러시아가 항의할 수 있거든요. 우리 그거 안 줬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또 합참의장 정도 되는 분이 국방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그런 무게라든가 이런 걸로 보면 이거는 우리 군이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성 20형이 이전에 북한의 ICBM과 달리 중앙 기립형 해를 쓰고 있다는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텔이라는 게 이 큰 미사일을 이동하는 이 이동식 발사 차량인데요. 이 차량이 바퀴가 11축입니다. 그러니까 22개나 대형 바퀴가 달려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무게의 미사일을 이동시키는데 이게 이제 어느 장소에 이동을 하다가 발사를 위해서 이렇게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이 일으켜 세우는 장치가 중앙기립형이라는 게 가운데 이렇게 밀어 올리는 이런 펌프나 지렛대 같은 게 있거든요. 유압장치로. 이거는 러시아식이 많이 쓰이는데 이번에는 이제 북한이 과거에는 두 개의 이런 받침을 이용해 가지고 밀어 올리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엔 이 중앙기립장치를 썼다. 이래서 이게 아마 북한의 화성 20형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은 그런 징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미정보당국 그리고 합참의장이 국방위에 보고한 정황으로 볼 때 아마도 이거는 러시아 측으로부터 그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북한에 설비나 자재가 전달된 정황이 있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러시아의 관련 기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몰래 들어가서 그런 기술적인 자문이라든가 일부 조립 현장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있었던 부분을 한미 정보 당국이 여러 가지 정보망을 통해서 파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이 먼저 러시아 지원을 제안했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게 보면은 푸틴 입장에서는 내가 김정은한테 요청한 게 아니야. 김정은 제가 군대를 보내겠다고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병력 투입에 대한 어떤 책임 이런 거에서 본인이 좀 벗어나려는 것 같아요. 북한을 우크라이나전에 개입시킨 것 자체가 김정은의 요청, 요구에 의한 거였고 그것도 월 2,000불씩 북한군 병사들한테 주는 용병 형태의 파견이었다. 이런 것들을 아마 강조하기 위한 이런 것인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푸틴 입장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국제적인 세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과시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2022년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당연히 불법 침공이었고 유엔 등 국제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죠. 근데 뭐 지원해주는 푸틴의 편에 서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벨라루시 대통령 정도? 거긴 뭐 원래 친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김정은이 결국은 작년 10월 중순에 11,000명의 전투병력을 보냄으로써 푸틴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이런 심정이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한 건 국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자기가 해외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북한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이런 거를 과시한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용병에 대한 어떤 월 2,000불의 급여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뭔가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징후들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게 달러 베이스가 아니라 진짜 러시아가 그 북러 협정 때 맺었던 루브라 체계로 뭔가를 하겠다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북러 간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어쨌든 김정은이 지금 뭐 메드베데프 홀대설까지 나오는 이런 걸로 볼 때 뭔가 푸틴이 이게 어디 갔다 가기 전하고 갔다 와서 마음이 좀 다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상이 미흡한 부분, 김정은이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좀 선 긋는 그 푸틴식의 좀 화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야 뭐 내가 원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와가지고 한 거 아니고 니들이 보낸 거잖아. 그럼 그거 북러 친선 이런 건데 뭘 그렇게 자꾸 그렇게 생색을 내면서 뭔가 자꾸 바라니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들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러시아 전사자 유가족 위문을 지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2,000명의 병사가 우크라이나전에서 사망했다는 게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 보고 내용이거든요. 이건 아마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걸 겁니다. 근데 북한군 지금 병사들이 우크라이나전에 얼마 가 있냐면 10월 중순에 11,000명을 보냈고
올 초에 3,000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14,000명 중에서 지금 2,000명이 죽었으면 병사 7명 중에 1명이 죽었다는 거고요. 아무리 적어도 전사자의 한 3배에서 5배까지는 부상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6,000명에서 10,000명 가까이가 부상을 당했다는 건데, 그러면 북한군 투입했던 병력 대부분이 죽거나 다치는 괴멸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군 특수작전군, 우리로 말하면 뭐 특전사 병력 같은 병력이 가가지고 러시아가 빼앗겼던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틴이 김정은한테 엄청 뭐 고마워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맞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뒷감당이 안 되는 거죠. 2,000명의 전사자, 그리고 수천 명의 부상병들, 뭐 유해도 제대로 수습이 안 됐습니다. 북한은 뭐 유해 송환하는 장면을 북한 TV로 막 내보내고 이러지만 그거 관 몇십 개 안 되거든요. 겨우 수습하고 나머지는 아마 현지에서 제대로 수습이 안 됐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들한테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쿠르스크 전투에 투입했다가 죽어서 시신도 없이 대개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거 유가족들, 이 부모들로 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겉으로는 뭐 훈장을 주고 노동당에 입당을 시켜준다 이러니까 어떤 뭐 감사장 받고 김정은이 부른 자리에 가가지고 뭐 응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상실감이나 이런 것들이 클 거고, 부상당한 병사들, 치명적으로 팔다리를 잃거나 시력을 잃거나 이런 이 젊은 병사들, 북한군 병사들 16살에서 한 25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건가요? 이런 불만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김정일이 8월 21일 날 뭐 영웅 칭호를 내리고 뭐 이렇게 하는 행사를 했는데, 이게 좀 사그라들질 않으니까 29일에 또 한 차례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연회도 베풀고 또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아파트를 근사하게 평양에다 지어가지고 그 전사자 묘지를 만들어가지고 아침마다 눈 뜨면 자기 자식, 형제, 가족이 숨져 있는 거기를 보면서 추모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끔찍한 일 아닙니까? 평생 자기 자식 그 무덤을 보면서 이렇게 살게 하겠다는 이런 식의 뭐 발상, 이런 게 저는 과연 북한 주민들의 이런 불만을 무마하는데 작용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김정은도 이런 부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체제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북러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이제 북한은 우크라이나전에서 손을 떼는 수순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000명 작년 10월 하순에 파견했고요. 그 다음에 3,000명 추가로 올 초에 파견했는데, 그 뒤에 러시아의 특사가 와가지고 다시 병력을 추가로 요청했는데, 김정은이 보낸 건 1,000명의 공병과 5,000명 정도의 건설 노동자, 군인 신분이지만 건설 노동자, 이렇게 해서 전후 복구나 뭐 공병 지원 이런 쪽에 지금 맞춰지고 있거든요. 추가적인 전투병 파견, 이거는 결정적인 어떤 상황 변화 이런 게 있지 않으면 북한은 안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거는 그동안 북한군 파병 병력 그 사령관 역할을 했던 게 김영복이라는 3스타였습니다. 북한 계급으로는 이제 상장인데요.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었는데 가가지고 이걸 총괄했어요. 근데 이 김영복이 평양으로 8월 달에 돌아와서 훈장을 받고 부총참모장에서 제1부총참모장으로 뭐 승진을 하고 이랬는데, 제가 유심히 봤는데 이 김영복이가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비난 담화를 냈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느꼈습니다. 아, 이거는 김영복의 롤이 이제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어떤 총괄 임무가 아니라 한미합동훈련 이런 걸 하는 거 보면 이제는 평양의 총참모부에 근무하는 이런 병력 역할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됐고요. 이번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전승절 그 열병식 퍼레이드도 보니까 김영복이가 다른 직함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창호라고 또 우크라이나전에 파견됐던 이 북한군 전 정찰총국장도 이번 열병식에 보니까 특수작전부대 제1부사령관 이런 직함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아마 이 병력들을 지금 추가로 다시 전투병을 파견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수습 국면으로 접어드는데요. 푸틴 입장에서도 이제는 뭐 더 아쉬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다시 되찾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공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좀 푸틴이 전세를 잡아가는 휴전이나 종전 시에 많은 영토를 최대한 얻기 위한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입장에서는 북한 김정은은 뭐 나는 해줄 거 해줬어 이런 거고, 푸틴도 그래 북한군 너희는 뭐 여기까지 했어, 이제 전후 복구라든가 이런 부분 정도 너희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돼서
서로 사실상 이제 수습을 마무리하고 북러 밀착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리는 이런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징후가 김정은이 9월 3일 날 중국 전승절 행사에 간 이후에 북중 관계의 복원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거, 여기서도 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악천후 속에서도 열병식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어쩔 수가 없었죠. 이미 9일 날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전야제를 개최한 이런 상황이었고요. 10일에는 이제 열병식을 진행하기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부터 비가 내렸고 일기예보상으로는 오후에 좀 개일 걸로 이렇게 예보가 됐는데 예상과 달리 밤늦게까지 사실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밤 10시부터 야간 열병식이 열렸는데요. 이미 많이 좀 진행돼 있는 상황, 그리고 김정은으로서는 북한의 어떤 새로운 무기 체계라든가 군사적인 어떤 대비 태세, 그리고 주민들을 동원한 어떤 화려한 좀 이런 체제 결속을 보여줄 수 있는 쇼를 외국에서 온 손님들한테까지 좀 보이기 위해 가지고 여러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아마 취소를 한다는 거는 좀 물리적으로 힘들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은이 연설에서 인민을 수십 차례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들어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고조되고 있고요. 특히 러시아에 대한 병력 대규모 파견, 이걸로 인해서 2,000명 정도의 전사자가 발생했고 수천 명이 다치는 이런 대참변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북한군 파병 자체를 김정은은 뭐 성공적인 걸로 이렇게 치장을 하고 있지만 괴멸 상태의 어떤 손실을 입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가족이나 또 친지들, 친구들, 여기에 대한 불만이 좀 클 수밖에 없겠죠. 부상병들의 어떤 그 불만,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명분 없는 전투에 우리가 왜 가서 이런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 김정은의 결정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것들이 번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대규모 열병식을 열어서 북한의 군사력, 그리고 체제, 자기의 리더십, 이런 거를 보여주는 어떤 장치를 마련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인민에 대한 사랑, 인민을 위한 지도자, 속칭 애민 정치를 자신들이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설문에서 무려 66차례나 인민을 언급하면서 이게 모든 게 다 인민을 위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불만에 대한 무마책이고 또 노동당 80년이 북한 인민을 위한 정치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3대 세습이라든가 북한 경제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속으로는 아마 수긍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이번 연설에서 한국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정은의 지금 심리는 뭐 이재명 대통령뿐 아니라 한국 정부, 남조선 쪽을 향해서 정말 얼굴도 이렇게 돌리기 싫은 이런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언급 안 한 거, 꼴도 보기 싫다, 이런 거고요. 우리가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증오보다 무관심, 이게 더 극한의 어떤 증오, 또 불만, 이런 거를 표시하는 거라 그러는데, 아예 이제 한국에 대한 어떤 패싱 전략, 이런 것들을 노고라 하는 거고요. 이게 그동안에는 김정은이나 또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뭐 담화나 이런 말로 표시가 됐었고, 그게 아주 격렬하고 극한 대남 조롱, 비난, 이런 걸로 나왔었는데, 이제는 아예 언급을 안 함으로써 존재감 자체를 자신들 스스로도 좀 잊으려는 거고, 주민들한테도 이제 한국의 남녘의 어떤 그 뭐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국가 체제가 있다는 거를 인정하기 싫은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8월 25일 날 워싱턴에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지금 2달 가까운 이런 상황인데도 아무런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이례적인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그렇게 언급하면서 평양에 뭐 트럼프 타워를 짓자라든가 김정은과의 북미 대화를 이재명 대통령이 지원하겠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 이건 이제 대남 무시 전략이 그냥 단순한 어떤 전술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 전략으로 굳어지고 있다.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거는 보수니 민주의 탈을 썼니 하는 이런 것들을 자기네가 상관 안 하겠다. 그러니까 현 민주당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어떤 반감, 또 대화나 협력, 교류의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는 이런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더 의식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북한 김정은의 이런 무시 전략 이거 자체가 그만큼 북한이 한국을 또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국가, 체제 이런 역량에서도 열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경제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미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김정은으로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젊은 층, 미래 세대들이 한류 문화, 드라마, 영화, 가요에 물들어서 남한에 대한 어떤 동경심 이런 것들을 키우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적대적인 또 무관심, 차단 이런 전략을 통해 가지고 당분간은 좀 저 대한민국과 접촉선을 가지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민족의 동질성이라든가 또 문화의 어떤 교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군 병사들한테도 한국에 대한 주적관 또 제1주적이다 언젠가는 선멸하고 평정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함으로써 적개심을 더 키울 수 있는 거죠. 사실 6.25 전쟁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도발한 6.25 전쟁이 지금까지도 민족 상잔의 참극으로 비난받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이런 어떤 민족 상잔이라는 이런 오명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 적대 국가를 자신들이 핵과 미사일 또 다른 무력으로 평정했을 뿐이다, 소멸했을 뿐이다 이런 아마 그 기본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려한 열병식 뒤로는 여전히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화려한 열병식을 연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정은으로서는 주민들한테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당장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식량도 구해오지 못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의료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역량을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또 기초적인 어떤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역량도 지금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15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가장 주력해온 핵과 미사일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강화하고 있는 재래식 전력 이거를 화려한 열병식으로 포장해가지고 보여주려 했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북한 김정은이 이제 핵과 미사일 말고 상용 무력,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 군함이라든가 탱크라든가 또 드론 이런 것들에 또 주력을 하면서 핵과 상용 무기의 병진 전략 두 개를 같이 발전시키겠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 아무리 인민을 위한 정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경제난 해결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북한 주민 2,500만 명 가운데 지금 1,100만 명, 한 40% 정도가 만성적인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북한을 우리가 국장국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화려한 쇼를 통해 가지고 외부에 보여주게 함으로써 어떤 통제나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런 화려한 쇼 그리고 거기에 수령인 자기가 어마어마한 어떤 주인공으로 등장함으로써 숭배받고 찬양받는 이런 고전적인 어떤 의례 그리고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좀 공고히 하는 이런 쪽으로 이번 노동당 창건 80주 열병식을 활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다시 핵과 미사일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군사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있나요? 김정은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전문가들이 관측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년 초에 열릴 9차 노동당 대회에서 여러 가지 노선 중에서 이 핵무력과 또 상용무력의 병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무기체계 개발 이런 쪽을 강화하겠다는 거 그리고 핵미사일에 대한 능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이런 부분을 보이고 있거든요. 화성 20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번에 선보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시험 발사를 해가지고 이게 정말 이제 끝판왕이다. 이걸로 우리는 종결되는 능력을 얻었다. 이렇게 했던 화성 19가 있는데도 이번에 다시 화성 20을 들고 나와가지고 최종 끝판왕이다. 이런 식으로 또 끝없는 어떤 핵 또 미사일 능력의 과시를 위해 가지고 지금 올인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민생, 주민들의 어떤 생활을 위한 부분 이런 것들이 챙겨질 수가 없죠. 그래서 2016년에 사실 7차 노동당 대회라는 데서 김정은이 핵과 경제를 병진하겠다 이랬지만 사실 핵과 경제가 병진이 될 턱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슬그머니 핵 병진 정책을 철회를 했거든요. 이제 내년 초에 10년 만에 다시 핵 경제에서 경제를 빼더니만
이제는 핵과 미사일, 거기에다가 재래식 무기까지 이제 올인을 하게 되면 북한은 정말 군사밖에 남지 않는 거대한 병영 국가로 남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열병식에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인사들이 참석했는데요. 북한이 기대하는 외교적 효과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시나요? 외형상으로 보면 9월 3일 날 천안문에서 있었던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또 거기에서 시진핑을 중심으로 푸틴과 김정은이 나란히 섰던 어떤 북중러 연대, 이런 것들을 과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김정은을 중심으로 해서 푸틴이 보낸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시진핑이 보낸 이창 중국 국무원 총리, 2인자들을, 중러의 2인자들을 양옆에 세움으로써 북중러 연대, 이런 부분을 과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양판 북중러 연대는 제가 보기에는 좀 볼품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북한이 노동당 80년 통치를 이어왔고 김씨 일가가 3대 세습을 통해서 80년을 이어왔다면 적어도 한 10여 개 정도의 정상들 가서 뭐 축하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겨우겨우 모은 거죠. 그나마 이제 체면을 살려준 게 베트남의 또럼 공산당 서기장이었습니다. 또럼 공산당 서기장이 이제 국가 수반으로서 유일하게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그러니까 푸틴이 보낸 메드베데프도 한 자리 옆으로 물러나게 한 다음에 김정은이 바로 그 자리에 이제 또럼 서기장을 앉힌 거죠. 뭐 베트남을 겨우 동원해가지고 체면 치레를 할 정도로 별로 이렇게 모양새가 좋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정은이 이 자리에서 15년 동안의 자기의 통치, 이런 것들을 평가하면서 자화자찬을 했죠. 그러면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 앞으로 10년 안에 모든 걸 바꿔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되지 않은 게 앞으로 10년 동안, 그것도 본인이 통치 노선이나 이런 거를 어떤 변화도 가하지 않으면서 결과는 좋을 거로 생각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이런 의도가 통하지 않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 15년 동안 집권해가지고 핵실험을 4차례나 해서 모두 북한이 6차례를 통해가지고 핵개발을 완성한 부분이 있고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했습니다. 이게 본인은 엄청난 성과라고 하지만 결국 핵과 ICBM에 15년 동안 올인하는 동안에 대북 제재의 벽은 높아졌고요.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이제 누구도 제대로 된 체제로 대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3세계 국가들이 대부분 등을 돌린 상태고요. 중국도 글쎄요, 북한의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UN 대북 제재 결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러시아도 자기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다급하니까 병력을 제공받기 위해서 북러 밀착,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정말 러시아가 북한을 위하고 챙길 마음이었으면 지금 그 병력 제공의 대가로 어마어마한 식량이나 물자라든가 다른 것들이 들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결국 김정은의 어떤 통치 노선에 따른 북한의 어떤 일부분, 군사 부분이라든가 다른 부분이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뿐이지, 전반적으로는 결국은 대북 제재라는 이런 국제사회의 큰 압박 속에서 북한 정치, 경제, 외교는 제가 보기에는 숨쉬기 힘든 상황을 맞고 있다. 김정은도 아마 이런 상황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보는 차고 넘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검증되고 제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조금 더 검증된 정보와 북한 지식을 통해서 팩트 체킹된 이런 정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